예, 마지막으로 한국의 아동수당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2018년도 9월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처음에 제도 설계, 처음에 뭐 제도 도입할 때는 6세 미만의 아동을 또 소득기준 선별해서 직업을 하도록 이렇게 좀 설계가 됐죠. 근데 이게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집권 그러니까 정부나 뭐 집권 정당인 민주당에서는 사실 보편적으로 지급하자 주장했고 사실은 뭐 야당에서 사실은 하위 90% 가구 야당에서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은 선별적 제도로서 도입이 됐다가 에, 사실 행정 비용 그러니까 합의 90% 가구를 어쨌든 이제 행정적으로 선별을 해야 되니까 그 행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에 따라서 결국은 뭐 야당에서도 동의를 하게 돼서 지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9월부터는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를 또 우리가 갖게 되었고 이건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런 어떤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뭐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동수당제도 도입 당시는 소득과 재산 기준 하위 90%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으나 19년 4월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급되게 됐고 그리고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되며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급 대상자 중에서 어쨌든 뭐 일부 아주 극소수 제외하고는 뭐 대부분 극소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아직까지 뭐 제도에 대해서 좀 모르고 있는 주로 고소득자 중에서 사람들도 있고 또 이 뭐 신청의 결과 이게 소득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그런 어떤 뭐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지급률이 91.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동가 도입의 배경으로 우리나라 아동수당 도입의 배경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뭐 저출산율이 되겠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출산율이 뭐 세계에서 맨 밑바닥에 해당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현상이죠. 그야말로 이건 뭐 대단히 큰 어떤 변화를 지금도 이제 지금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어쨌든 뭐 대부분 부정적인 그런 변화가 되겠습니다만 저출산율 문제에 대한 대응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이제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정부에서 내건 소득 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소득 성장의 한 일환으로서 또 아동상 제도가 도입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소득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래는 임금 주도 성장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wage led growth가 되겠습니다. wage led growth. 네, wage led growth. 본래 이제 임금 주도 성장론이라고 해서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는 포스트 케인지아니즘에 주장하는 그런 어떤 대단히 급진적인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케인지아니즘.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했을 때 개인주의에는 몇 가지 변종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원래 개인제가 주장했던 뭐 그런 어떤 개인주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뉴 케인지아니즘이 있고, 셋째 사실 포스트 케인지아니즘이 있죠. 그래서 이들 각각이 사실은 동일한 케인지아니즘, 케인주의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지만 상당히 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자리에서 뭐 이들을 사실은 뭐 설명할 그런 어떤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고전적인 삼인주의라고 했을 때 삼인주의의 전통적인 정책은 사실은 70년대까지는 케인즈주의였죠. 70년까지는 케인주의고, 이건 뭐 역시 이제 수요 관리, 디맨드 매니지먼트를 시장을 통해서는 충분한, 그러니까 기업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했을 때에 이제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가 필요한데, 그 수요를 충분히 창출할 없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뭐 그런 어떤 수요 창출 정책이 필요하고, 그 수요 창출 정책의 중요한 사실은 수단이 복지국가 여러 정책들이죠. 요게 70대까지는 어쨌든 좌우파 정당을 막론하고 사실은 뭐 미국이나 유럽의 정부들이 추구한 정책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7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기능들이 출하기 시작하면서 케인주의가 사실은 효과성이 이제 어문시되면서 사실 뭐 통화주의와 같은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이 도입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어떤 신자유 정책 시기, 그러니까 뭐 신자유 정책 시기는 주로 이제 뭐 80년대 초반과 2008년도 금융위기까지가 뭐 대체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이, 우리 신자유주의적인 시기 뭐 축적 체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뭐 신자유주의적인 패러다임의 용어도 쓰긴 하지만, 이 시기의 모든 정책들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큰 오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뭐 일반적인 경제 정책으로서 신자유 정책들이 뭐 행해지긴 하지만 그 나라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뭐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면 또 사실은 신자유주의가 아닌 정책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1980년대부터 2008년도 시기까지 삼인주의 정책, 특히 삼인주의에서도 삼인주의 현대화론자, 모더니스트라고 우리 보통 부르는데요. 현대화론자들의 이제 그런 어떤 정책의 경제적인 이론으로서는 되게 뉴 케인지아니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뉴 케인지아니즘, 뉴 케인지아니즘 이렇게 해서 신 케인주의다 이렇게 부르고, 뭐 이걸 구체적으로는 스플라이 사이드의 공급 사이드의 케인지아니즘이다 뭐 이렇게 부르고, 공급 사이드의 뭐 공급 사이드의 케인주의다 뭐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사회투자 국가론이랄지 또 평등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도 이제 달라지게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데, 뭐 이런 과정이 진행되다가 이제 포스트 케인지아니즘이라고 해서 사실은 케인주의와 막시즘을 결합한 급진적인 그런 어떤 주류 경제학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어떤 쪽 그 경제 이론에서 사실 주장한 게 임금 주도 성장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 주도 성장론에서는 임금 주도 성장이냐 이윤 주도 성장이냐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고, 이제 이렇게 노동자의 어떤 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들을 이제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그리고 이런 어떤 뭐 그게 또 어쨌든 그 성장을,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계량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런 노동자 임금을 높이는 이런 어떤
그게 실질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인데 굉장히 혁신적인 새로운 주장이죠. 뭐 이런 어떤 주장이 사실 아일로와 같은 그런 국제기구에서 2000년대 이후에 여러 페이퍼들이 쓰여 왔고 이걸 우리나라의 몇몇 이론가들이 뭐 소개하고 도입하고 또 지구민주당의 뭐 그런 또 유력한 그런 분들과 결합되면서 나온 게 사실은 뭐 소득주 성장이죠. 그래서 이 소득주 성장에 뭐 들어가는 정책이 정책이 최저임금, 네,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동수당이나 기타 뭐 기초임금 인상이랄지 등등 뭐 복지 정책에 속해 있는 몇 가지 정책들 뭐 EITC도 증액을 했습니다. 뭐 이런 정책들이 들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우리나라 아동수당 도입의 배경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과제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점진적으로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역시 아직 뭐 7세 미만으로 돼 있으니까 뭐 다른 여러 국가들에 비해서는 뭐 아동수당의 어떤 직업 대상 그런 아동 연령대가 아직 뭐 굉장히 그런 낮은 수준이죠. 18세 이하 또 15세 뭐까지 15세까지 18세까지 뭐 취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도 어쨌든 좀 더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당히 큰 비용,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정세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저출산 문제 대응하기 위한 그 정책 의도 자체가 저소득 문제 대응할 의도가 상당히 강하게 있고 또 워낙 우리나라 저소득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출생 순서에 따라서 급여를 차등해서 지급하는 추가적인 수당을 뭐 도입한달지 뭐 이런 것도 필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동수당 제도가 보육 서비스나 뭐 유급휴가 조세 지원 제도는 기존 아동가족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아동급여 패키지 형태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여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요 그림을 보면 요 이제 표를 보면 뭐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 제공 OECD 국가의 보육 지원이라고 해서 여러 국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육수당, 그러니까 영아 보육료, 유아 보육료, 보육시설 보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동그라미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케이스이고 삼각형은 이건 자산조사 기준으로 저소득층에 한정적으로 뭐 한정적으로 제공하는 그러니까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을 배제하는 그런 케이스이고 그다음 X표는 이제 제도가 없다는 것이고 또 이제 금은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으면 거의 수나 금액 수준 대상 등 지수수이 높은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뭐 아동 수당을 도입하고 기타 이제 보육 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도화 됐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이제 아동 보육 정책에서 좀 제도와 제도 사이를 그러니까 좀 이게 제도 사이에 충돌하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동급여 패키지라고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각각 제도 사이에 조정할 필요성이 이제 몇몇 전문가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걸 일단 뭐 이 표를 보면 보육시설 보조는 뭐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역시 나라별로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보면 뭐 유럽 대륙의 국가들은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역시 이제 양육수당을 제공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유럽 대륙과 사이에서 스웨덴은 조금 이게 좀 부분적으로만 제공하고 있는 케이스이고, 그다음에 자유주의 케이스이고, 덴마크는 좀 제공하고 있고, 핀란드도 제공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양육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집에서 애를 키우고 있을 경우에 그 비용에 지원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억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쟁적인 그런 어떤 제도이거든요. 하지만 제도가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쉽게 없앨 수가 없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나라별로 상당히 좀 이게 일정하게 유용하기 힘들 정도로 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을 좀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자유주의 국가인 스위스, 영국에서 이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0-2세 보육료는 좀 역시 이게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별로 드문, 한국이 사실 예외적으로 사실 영아 보육료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례이고, 하지만 다른 나라는 뭐 이제 실시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영유세 보육료를 사실은 뭐 예, 뭐 사실 양육수당에 통해서 해결하거나 아동수당을 통해서 좀 해결하는 뭐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3세 이사 보육료는 사실은 꽤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역시 영유세 보육료는 역시 유럽 대륙 국가들은 대체로 영유세 보육료까지 지원하는 케이스는 역시 좀 드물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이유는 역시 이제 이게 좀 더 이제 영유세 보육료는 0-2세까지 영아에 대해서는 집에서 엄마 키워야 된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영유세 보육료를 좀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3인치 국가는 뭐 스웨덴에서 약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체로 유럽 대륙 국가에서는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네덜란드가 되든 이들 나라에서는 역시 이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3세 이상 보험료에 대해서는 역시 영유세 보험료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이 경우에는 역시 이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역시 여성의 노동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이런 의미니까 3세 이상의 아이들을 뭐 어린이집 같은 맡겼을 경우에 그에 소요된 보육료를 지원하는 케이스가 역시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아동을 패키지 형태로 이제 이렇게 제도 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역시 무상 보육과 아동 수당의 점진적인 조정의 필요성, 역시 현금성 지원의 아동 수당과 또 보육 서비스 패키지화해서 아동 수당을 역시 점진적으로 좀 확대한 수당의 대상을 그렇고 이제 급여도 좀 그렇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또 보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선택권을 확대하자 이런 주장들이 좀 있습니다. 보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역시 뭐 엄마가 좀 엄마 키우고 싶은 뭐 가족에 대해서는 엄마가 또 키울 수 있도록 좀 선택권을 확대하자 이런 식으로 조정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병행 직업은 노동시장의 지위가 약하고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저소득층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으로 이탈하게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여성의 노동시장, 여성의 고용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역시 이 둘을 병행해서 취급하는 것은 뭐 그냥 집에서 애나 보지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조정이 필요한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또 영유아 전 연령의 양육수당을 폐지하고 현금성 지원을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어떤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더욱더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자, 개편하자 이런 주장이, 이것도 상당히 논쟁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주장도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동 복지과 아동 수당 강의는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